기술 융합이 어렵겠냐, 아니면 소유의 현실과 공유의 가상의 가치관의 융합이 어렵겠느냐.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론은 99%가 이것은 가치관의 융합이 어렵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절대로 기술혁명이 우선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욕망의 융합, 제도의 혁명입니다. 제도의 혁명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데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거고, 기술의 혁명으로 이해하는 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자, 기술로 인해서 일자리 없어진다는 얘기는 1811년에 아이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시기에 이르기까지 기술이 일자리 없을 거라는 주장은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상 500개 이상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입증된 사례가 있느냐? 실제로 입증된 사례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가 지난 250년의 역사를 정말 방대하게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명확합니다. 일자리는 창조적 파괴를 거듭해 왔을 뿐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농업 일자리가 1780년도에 90%가 넘었지만 지금은 2%밖에 안 된다. 78%가 실업자가 된 게 아니죠. 그들은 제조업으로 이동했다가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다가 지금은 플랫폼 서비스, 즉 네이버와 페이스북 같은 산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바뀐 거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일자리는 진화하고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뭐냐? 기존의 산업이 사라질 것이냐? 예, 사라집니다. 산업이 사라지는 것, 파괴되는 것 자체가 산업혁명이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쌀로 밥하는 것처럼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수많은 일자리에 대한 논의 중에서 미래에 생길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논문들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어질 거라는 논문들은 너무나 많죠. 기계혁명, 당연히 공장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전기혁명, 서비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정보혁명, 오피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이런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지난 250년간 실업률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도대체 일자리를 만든 거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설명이 있어요. 야, 그거는 말이야, 로보 어드바이저가 언뜻 봐서는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더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 같지만 로보 어드바이저 그걸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자리가 생겼잖아. 기술 일자리 만들잖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없애는 일자리가 많을까요?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많을까요? 당연히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없어진 일자리가 많지 않다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기술은 어떻게 하느냐? 일자리를 파괴합니다. 기술은 일자리를 분명히 파괴합니다.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졌죠? 네, 일자리는 인간의 욕구가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 바뀌는 단계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일자리는 안정의 욕구를 위한 일자리였어요. 사회적 연결 일자리가 정보혁명에서 만들어질 때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야, 페이스북이 무슨 놈의 일자리를 만들어 3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죠? 인간이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는 수입은 증가되고 근로시간은 감소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술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욕망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은 당연히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생산성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기존의 일자리는 당연히 파괴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이패스를 만들면은 건표는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죠. 자, 그런데 한편에서 일자리는 미충족 욕망의 일자리는 안 됩니다. 네일 아티스트, 베이비 케어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개인화된 경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걸 내버려두면 된다는 얘기냐? 아니죠. 문제는 이 생산성 증가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미충족 욕망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자리 안정망 평생교육 시스템이죠. 이 평생교육 시스템이 뒷받침해야만
기술 혁신과 미충족 욕망의 순환 사이클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전에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이 순환 과정이 보통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했습니다. 한 번 직업을 선택하면 평생 직업이 되겠죠. 지금 중학생들에 대한 예측은 일생에 10번은 직업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번이 바뀌어? 그러면 평생 교육이 안 되면은 지금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하게 되어 있죠. 어저께 우리 여기서 포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평생 교육 예산이 주요 국가들은 15%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얼마냐? 1%가 안 되고 있죠. 우리는 평생 교육이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인프라는 평생 교육 시스템이나 일자리 안전망이죠. 근데 그 사이에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죠.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국가의 역할이죠. 기술 혁신과 미충족 욕망을 만드는 이 일은 이건 민간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면 거기서부터 왜곡되게 돼 있어요. 세계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 인간의 욕구 간단했습니다. 춥고 배고프지 않게 해줬으면 됐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이제는 뭔가 내가 모으기 시작해야 돼요. 3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4차 산업혁명의 욕구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개인화된 욕망으로 충족되죠. 이거 무슨 얘기죠? 이제는 이러한 개인화된 욕망을 뒷받침하는 일자리라는 것은 거대한 기업이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 세분화된 작은 일자리에서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일부는 꽃을 피웁니다. 이들이 바로 창업을 하죠. 창업을 해서 씨앗을 뿌려나가게 됩니다. 자기 표현과 자신의 욕망이 뒷받침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옛날의 일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일자리 분류하고 하죠. 자, 일자리를 분류할 수 있는 현재 시대에서 앞으로는 롱테일로 가면서 일자리는 거의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등장합니다. 미래 일자리 모른다는 게 정답이죠. 미래 일자리를 미리 우리가 알고 대비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미래 일자리는 무빙 타겟입니다. 모든 미래 학자들의 결론은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합니다. 디어더스. 그들은 내가 모르는 일자리다. 그래서 이런 계획경제의 전통적 일자리가 시장경제의 복잡계 일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일의 형태가 프리에이전트, 업무의 형태가 노드워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이 유연화됩니다. 일자리가 유연화됩니다. 모든 것이 유연화되면서 유연한 학습과 협력이 중요한 이제 미래 직업이 되는 거죠. 이래서 자기 표현의 일자리들이 증가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한 창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일자리 트렌드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미국에 새롭게 많이 증가하는 일자리들이 도대체 어디서 증가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자기 표현의 일자리들입니다. 이 자기 표현의 일자리들 보면 77% 이상 가장 많이 증가된 직업군을 보면 개인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스킨케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동물조련사, 이것이 20년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일자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직업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직업훈련 시스템들이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 좀 답답한 것이 과거에 존재하던 일자리를 가르치는 직업훈련을 열심히 한다.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그럴 리가 없죠. 한국을 또 조사해봤습니다. 한국도 2010년 근처를 경계로 해가지고 사회 연결 욕구에서 자기 표현 욕구로 일자리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이제는 문제는 뭐냐?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다. 한국에 요즘 뜨고 있는 새로운 스타트업 사업가들을 보세요. 그들의 전공이 무엇인가? 김봉진 대표는 디자이너고. 자, 일자리는 기술이 아니라 미충족 욕망의 발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리 또 하나의 질문이 그때 4차 산업혁명에서 그 인공지능이라는 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인공지능은 인간과 협업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일이라는 걸 다시 나눠보면 일이라는 것은 잡이라는 것은 일자리죠. 일자리는 일거리로 나눠집니다. 일자리, 잡이라는 것은 일거리, 태스크로 나눠집니다. 자, 가치를 창출해서 그리고 가치를 분배하는 이 순환 과정에 일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 결과로 내가 분배를 받죠. 그런데 그 과정에 내가 관리를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일을 한 게 있어요. 제가 그냥 레이버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게 있습니다. 미션, 즉 업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놀이라고 써놨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맥킨지가 분석해 봤더니 67대 429라는 겁니다. 한국의 분석 수치는 없으니까 누군가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이걸 나눠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이걸 다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정윤호 위원부터 시작해서 이 노동, 반복되는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삽질이라고 얘기하죠. 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눈치 없는 삽질하는 겁니다. 자, 이 삽질은 지금까지 사람이 했는데 요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인공지능과 로봇이죠. 그러면 사람은 하기 싫어하고 얘는 할 줄 아는 게 너 이거 할 줄 아냐? 못해요. 창조적인 일은 인공지능이 못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 걔는 재미란 게 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인간은 요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최적의 조합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우리는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이름을 제가 만드는 인간, 베르그슨이 얘기하는 호모 파베르마, 프로이즈가 얘기하는 놀이인간 호모 루덴스를 합친 호모 파덴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누가 같이 일하느냐? 코퍼레이션 로봇, 협동 로봇과 인공지능과 협력해서 일을 한다. 미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업은 변호사는 리갈텍과 결합해서 지금까지 변호사 일의 대부분은 뭐냐? 판례를 찾고 법률 조항을 찾는 거였죠. 그것들은 이제 누가 대신해 주느냐? 이제 리걸텍이 대신해 줍니다. 이미 한국에도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까지 변호사가 하는 일은 예가하고 변호사는 맞춤 서비스 쪽으로 집중해 가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육 이미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훨씬 좋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해야 될 일이 그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쟁이라고 보는 사회는 지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공지능과 결합한 인간, 이들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미래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의 최첨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한마디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우리가 어떻게 해갈 것이냐 하는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경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일자리가 어떻게 순환되느냐 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내가 자율적 주체냐 종속적 주체냐, 이게 바로 일과 노동의 차이죠. 내가 남들한테 나의 노동을 팔고 임금을 받는 종속적 객체로서의 노동의 정의는 이미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독일의 아르바이트 사정공이 얘기하는 노동의 그림을 이룬 것이죠. 좋은 노동이란 호숫가에서 내가 노트북을 펴고 정말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 유연하고 연결되고 여기서는 자율적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기업의 시각이 일자리 시각하고 연결되죠. 자, 기업을 악의 축으로 보는 데서는 왜 악의 축으로 보느냐? 제로섬 게임으로 보면은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누군가의 부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제로섬 게임에서 고스톱을 아무리 쳐도 뭔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스톱에서 제가 뭔가를 돈을 따면은 다른 사람들이 돈을 잃은 거죠. 부자가 해도 저는 돈이 항상 모자라요. 이래서 성장 없는 분배는 항상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거를 누가 더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플러스성으로